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34페이지. 자, 이제 11번 문제는 이제 일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동방회의의 이제 그 내용을 쓰다. 요 내용인데, 예상 외의 문제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거는 이제 그 아틀란티스 일본사하고 대한국어사 일본사 이렇게 있는데, 그 아틀란티스 일본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다가 아틀란티스 일본사 부분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동방회의 부분이 있는데, 동방회의 내용이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또 뭐도 해야 되냐? 그 예문의 주 내용이 시대와의 그 외교 정책 부분이거든요. 그 주는 이제 시대와 외교 정책이고, 그 잠깐의 동방회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 교수가 들어가서 일본사를 낼 것 같은데, 이 교수가 이제 근현대사 전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쪽 1920년대 그 일본 정치사 요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요 그냥 대략 동방해에서 망원 지역의 중국 본토 분리 및 건의를 수했다. 그것만 알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점을 1920년대 일본 외교 정책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요. 자, 1920년대에 그 일본의 외교 정책을 이제 보면 요 시대는 이제 일본에서 뭐하는 시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했던 대전 민주주의 했던 시대인데, 요때 20년대 전반적 기준을 말하면 시대 하나의 그 협조 외교 정책이에요. 네. 단 여기에서 이제 1927년에서 1928년에 그 다나카 수상이 등장하거든요. 다나카 시기는 제외야. 다나카 내각 시기는 제외하고 되게 요 1920년대 시대하나 협조 외교가 전반적인 기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하나 외교 정책의 이제 뭐냐면 배경을 보면요. 배경을 다 몇 가지도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 확보 이렇게 보시는데, 그 당시 일본이 많이 미국에 갖다 팔았던 게 뭐냐면 생사예요. 생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해물질에서 실을 뽑아내죠. 그 실을 묶어가지고 파는 게 생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배하고 생사를 많이 유럽에 수출했거든요. 미국이나 생사 시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군벌 간의 관계 유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우호적인.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일본의 중국 본토에 있는 일본의 권익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또 뭐가 여기 있냐면 일본의 근본위 정책 안정이 있어요. 근본위 체제 확립 부분인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정하면 재정. 특히 이제 일본이 많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군비 있죠. 군비가 확대되면 일본의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군비 축소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이런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시대 협조 외교 정책의 배경이 높고요. 주로 이제 정책 방향이 뭐냐? 자, 칠판 글씨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예. 정책 방향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영 미국 간의 협조 정책이죠. 영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조 정책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대중국. 요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하다 때 대자예요. 대중국 간의 어떤 대중국 내정 불가섭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일본이 초점을 맞췄던 관계가 뭐냐? 미국이죠, 미국.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활동 내용을 보죠. 시대화가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자, 시대화 활동 내용은 크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전반부는 이제 1921년에서 1926년 이렇게 있었고, 1차 세계 직후죠, 이제 이때는. 자, 이때 이제 주요 내용은 워싱턴 회의. 자, 보통 우리가 워싱턴 회의 하면 뭘로 유명하죠? 군축회담. 그래서 주역함의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과 영국과 일본을 5대 5대 3으로 맞춰놨잖아요. 이때 주력하면 뭐예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근데 이제 군축회담이라고 이렇게 막 본 게 아니라, 요 워싱턴 회의는 이제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면 3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7페이지 몇 회, 첫째, 둘째, 셋째 줄,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워싱턴 회의는 그 해군의 군축 조약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때 5대 5대 3으로 정했죠. 그렇지만 요게 4개국 조약이 있고 9개국 조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조약 안에는 군축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4개국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9개국 조약이 있어요. 4개국 조약의 주요 내용은 영일동맹 폐기예요. 영일동맹. 그 다음에 9개국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이나 기회군도 내세워서, 근데 그것은 일본에서 상동반도 건의 있죠.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1개조 요구 건의 포기해요. 그래서 영일동맹 파기하고 21개조 요구의 그 포기는 이 워싱턴 회의에도 또 들어가요.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워싱턴 회의의 목적 뭐냐? 미국 왜 워싱턴 회의를 여느냐? 이거는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런 것을 무슨 체제라고 하죠? 워싱턴 체제라고 해요. 워싱턴 체제. 근데 이것이 일본이 그거에 수용해버린 거야. 그냥. 왜? 일본 미국만을 들어야지 미국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싱턴 회의의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워싱턴 회의의 요구를 들어서 일단 육군과 해군이 어떻게 해요? 감축되죠. 감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동반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동반도의 어떤 이권을 포기하죠. 이권을 포기해요. 네. 제가 글씨를 엉망해갖고 이권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를 철수시켜. 시베리아. 자, 이 시베리아 철수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에 중에 뭐가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백군하고 적군하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베리아의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각국이 뭐예요? 파병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조금씩 파괴했는데, 일본은 이 기회에 시베리아가 먹으려고 그 거의 한 개 사단을 파병을 했거든 거야. 제일 많이 파괴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의 파병을 하려했던 서구 유럽들도 요거 봐라 보니까 딴소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제 너는 철수하니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워싱턴 회의는 누굴 또 견제하려고 했냐면, 일본의 세력 확장 견제하려는 어떤 목적도 있어요, 미국이.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일본이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1927년에서 이제 1928년에 이 시대가 외교가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다나카가 이제 내각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죠. 다나카 내각. 요 시기는 또 이제 어떤 시기가 연결되냐면 1928년 일본에 그 중국에 뭐가 있었어요? 북벌이 있었죠. 북벌.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북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국 국민당군이 남경을 공격해서 점령을 했는데, 그때 일본 영사관을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다나카 내각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이제 핑계 삼아. 그래갖고 그 상동반도 일대가 이제 권익을 포기했지만 그 자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 거기를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남이 중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본 거유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파견하는 거야? 제남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동반도죠. 상동 지역에 세 차례나 파견돼. 제남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3차 파견 때 제남 사건이 일어나죠. 북벌군이 그 어디까지 올라가 제남까지 올라왔는데 일본군이 북벌을 딱 막는 거야. 왜? 그 위쪽에 북경 정부는 누가 있어? 공초파에 장자림이 있었는데 그 장자림은 누구하고 협조관계 있었죠? 일본과 협조관계. 그래서 막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막니까 국민당군이 싸워봤자 뭐 이득될 게 없으니까 피해가지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장자림을 몰아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단학가 내릴 때 이제 재난 사건을 때 상동관도 세 차례 출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뭐죠? 동방회의죠. 자, 동방회의는 뭐냐? 그 당시 1927년 6월달에 일본에서 그 당시 외무성, 육해군, 또 남만철 초철도 해가지고 만주와 몽고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결의를 했냐면 만주 지역과 중국 본토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중국의 동부지방을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가지고 일본의 지배에 두겠다. 그리고 중국과의 군벌과의 어떤 대립을 조정해서 중국 통일을 방해하겠다. 왜 중국이 통일되면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네. 자,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했어. 근데 이 다나카 내각이 그 뭐냐면 붕괴가 되죠. 그 사건이 뭐냐면 간동 모중대 사건이에요. 모중대 사건. 일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 명칭이 에어투에서 간동 모중대 사건. 요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북벌군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죠? 북경을 이제 올라가서 하니까 거기에 그 북경에 있었던 그 장자님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본거지인 만주로 철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원래 그 공초파 이제 철수하니까 장자님 철수하니까 그 가는 도중 공초 부근에서 그 일본군 간동군이 일본 정부 허락도 안 받고 폭살시켜버리죠. 기차들이 폭발물 설치하고 이제 죽여버려. 그럼 뭐냐면 거기 괜히 놔뒀다가 뭐예요? 북벌군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이런 등등등 이유로 이제 죽여버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동 모중대 사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다나카 내각에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다나카가 그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얘를 해외로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동방회의 내용이 뭐 좌절되죠. 망명분리가. 물론 요때 좌절됐지만 나중에 뭐와 연결되죠? 또 북중국 분리운동과 또 연결되죠. 연결되는데 하여튼 다나카 내각이 이제 그 붕괴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내각이 뭐냐면 그 하마구치 내각이 있어요. 하마구치. 자, 하마구치 내각 때 다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 하마구치 내각 때 그 당시 이제 그 외상으로서 시리아를 다시 등용해요. 그래서 이제 하마구치 내각 때 이제 이게 보통 1920 몇 년이야? 29년에서 1931년. 그러니까 만주사변 일어나기 전까지 요 시기인데 요 시기 때 다시 시대화와 외교가 전개돼요. 요때 뭐냐면 이때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하마구치 내각은 일본의 근본위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어요. 이거 좀 설명은 좀 긴데 원래는 일본은 여러분들 근본위 체제가 있었죠. 근본위 체제가 몇 년에 한 건데요. 1898년에 확립되죠. 근본위가 뭐예요? 근본위가 자, 근본이 태어나는 곳은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뭘 예치하죠? 금을 예치해. 금을. 그리고 금에 비해가지고 태환지폐를 발행하죠. 근데 이 근본위 제도가 1차 세계대전 때 잠시 중단을 했어. 이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환지폐를 발행하지 못하고 불태환지폐를 계속 발행했거든요. 이제 경제가 이제 혼란스럽고 특히 1927년에 금융공황이 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1차 세계 이전에 근본위 체제로 복귀하고, 그리고 지금 수출이 적자인데, 적자 흑자 구조도 이제 뭐냐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때 이제 하마구치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근본위 체제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제 상대국에 1,000원을 갖다 팔았어요. 1,000원을 사왔어. 물건을. 그럼 1,000원치의 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네? 그 상대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무역을 하는데 일본이 미국한테 50억을 갖다 팔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100억을 갖다 팔면 그 차익만큼의 50억을 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일본이 미국한테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을
판단하는 거거든. 대신 물건 사들인 대신에. 근데 이게 묶어 쓴 거야, 금이. 그래서 해금 정책을 해요. 예전처럼 일본이 미국한테 적자한 만큼 미국의 금을 팔겠다. 대신 주겠다. 그럼 왜 그걸 했냐면 그래야지만 일본이 이렇게 해야지만 일본의 뭐냐면 그러면 일본이 이제 금이 요만큼 가면 지폐 발행량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금만큼 지폐를 발행하면 자 지폐를 발행을 줄면 기업 도산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계속 살 거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도산이 되죠. 그러면 다시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일본의 엔의 가치가 떨어져 올라가요. 떨어지겠죠. 그만큼 그 기업의 그 뭐냐면 일본의 그 돈이 없다 보니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절상되죠. 그러면 그만큼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다시 수축이 올라간다. 이런 근본이 제도의 어떤 가격 그 경쟁력 그 자동 시스템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거 좀 하려다가 하니까 1929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공황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내지 못하고 그냥 흑사 망해버린 거죠, 일본이. 그래서 하여튼 이 일본의 근본이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1900 요때 시기에 대표적인 게 30년에 무슨 회의가 있었죠? 런던 회의가 있었죠. 런던도 대표적인 군축 회의 중에 하나죠. 워싱턴 회의가 함께. 자 런던 회의의 주 보조항 그렇죠. 보조항은 뭐예요? 보조항. 주격하면 항공모함인데 보조항은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뭐냐면 방어 시설이 없어요. 왜냐면 그 뭐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모함이 뜨면 같이 뭐가요? 거기에 호위함대가 같이 따라. 그 뭐냐 구축함이라든지 순양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비율을 정하는 거야. 요것도 미국, 영국, 일본이 5대 5대 3이죠. 일본이 불리한 거죠. 근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런던 구축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와 관계 개선을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중국의 간세 자주권을 인정했죠. 예전 협정관세였는데 중국의 간세 자주권을 일본이 최초로 인정한 거야. 최초로 인정. 요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31년까지 전까지는 전후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날 때 그 뭐냐면 중국에서 외교 좀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당 정부는 대응하지 않고 그건 뭐냐면 기존의 그 전에 시대화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시대화 외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통하니까. 근데 이제 1931년부터는 이 시대화가 물려나 버린 거죠. 만주사변 계기로 이게 안 됐는데. 자, 하여튼 요 후반부도 이제 있다가 요게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활동식이 있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가만히 있냐. 특히 이 시대화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군부죠, 군부 일단. 그래서 이 비판 내용을 보면 그때 20년대 비판 내용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영약 외교다. 부족 외교다. 너무 소프트하다 외교가. 비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통수권 간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군축 그 문제에 대해서 군축 그 문제에 대해서 통수권 간법을 침해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통수권 간법 통수권 독립론에 입각하는 건데 이거는 일본의 이제 권력 구조를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합쳐갖고 그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 말 듣잖아. 근데 일본의 권력 구조 그게 아니야. 여기 청왕이 있으면 청왕이 있고 이게 수상이 있고 여기 내각이 있어요. 내각이. 근데 이 내각 안에 육군상, 해군상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게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군상이나 해군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내각 직속이 아니라 수상 직속이 아니라 따로 독립돼 있어. 왜냐하면 통수권 자체가 누구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아니 청왕한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왕은
내각을 통해서 민정을 위임하고 이거 따로 얘네들이 위임을 해요. 근데 처왕이 결정하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결정할까? 그 밑에 있는 그 대신들이 보좌해갖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축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얘네들 놀리면 그 통수권 독립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처음부터 위임받을 때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멋대로 내각에서 외상이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이걸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수권 독립인데 그래서 이걸 통수권 간번 문제라고 하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영향력이면 통수권 간번 문제를 비판을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죠?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만주사변이 뭐예요? 1931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시대와 외교 정책은 어떻게 돼요? 외교 정책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요때 이제 미국 중심 워싱턴 체제에서 일본이 탈퇴하게 돼요. 탈퇴하게 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세요.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그 똑같은 교수가 들어가서 요 1920년대 외교 정책을 낼 때 여기 안에서 다 걸려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것은 망몽 지역의 중국 본토와 권익소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더 내용을 좀 추가하자면 이들을 통해서 동국제왕의 중국 본토의 분리식 일본 지배에 두고 요거는 군벌 간의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의 통일 방해했다. 요 내용도 결의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36페이지. 자, 36페이지에 이제 그 아탄 일본사 내용 있죠? 제가 그 아탄 일본사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전반기 때 그 내용들, 그 시대의 외교정책 워싱턴에 수용하는 내용 세 가지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 문단 끝에 보면 해군력과 육군의 감축, 시베리아 철벽, 그 다음에 상동문제 해결, 이걸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후반부, 그 1928년부터 런던 회의에서 간축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 간의 관계에서 뭐죠? 간세 자주권을 인정해줬죠? 일본이.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까지 이렇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각자. 시간 관계는 읽지 못하겠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1920년대에 시대적 외교정책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자, 12번. 자, 다음은 김규서가 로마 공화국의 정치 구조를 설명하게 만든 도식이다. 자, 기획에 해당하는 기구의 구성 원래 쓰시오. 자, 기획은 이제 일단은 뭐 답은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백인회죠? 백인회 또는 이제 병사회, 카투리아회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에 따라서 5등급을 통해서 군사조직을 구성한다. 있는데, 자, 로마의 권력 구조는 01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01년 기출문제에 그 집정관 호민관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요거와 비슷하게 민의 부분에 예문 기출에 한번 언급돼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자, 그러면 민회를 이제 여기에서 로마의 민회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민회는 지금 말하면 입법기관하고 비슷해요. 입법기관. 민회는. 근데 이 입법권은 얘도 또 이게 뭐냐면 관리 선발권이 있어. 관리 선출권, 정무관이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지역의 사법권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민회는 있는데, 자, 로마의 민회는 크게 이제 세 개 단위로 이제 기준해놓고 나눠지면, 그게 이제 투표 단위를 기준할 때 혈족, 혈족. 그래서 되게 이제 세 개 부족으로 이제 로마가 처음에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혈족 귀족이 장악하는 기족은 파트리키라고 하는데, 그 혈족을 다니는 거고 귀족 중심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캐투리아가 있어요. 캐투리아로 나오는데, 캐투리아는 뭐냐? 여기 군대 다니는데 100명을 캐투리아 한 단위만. 근데 꼭 100명이 아니라도 요 군대 다니는데 재산에 따라서 100명을 단위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재산 소유에 따라서. 왜냐면 군비는 누가 부담하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죠. 이 재산 소유에 따라서 이제 캐투리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구 나누기 있어요. 트리푸스라고 말했죠. 이 트리푸스를 이제 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의할 것은
요게 부족과 요기의 부족은 우리가 달라요. 요기의 부족이라는 것은 현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요기 부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오늘날 이제 행정구역이야. 행정구역. 되게 이제 그 로마는 이제 행정구역이 여러 번 제패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개가 이제 정해져 35개. 35개가 이제 딱 정해지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나눈 위에가 있어요. 혈족을 나눠서 하는 설정은 초창기 위에 뭐죠? 투리아이죠, 투리아에. 그 다음에 캐투리아는 이제 봤다고 하는 것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백인대, 백인회. 백인회. 그 다음에 병사해.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트레포스인데 이 트레포스는 이제 위에가 이제 근데 자, 트레포스 평민회가 있어. 평민회. 이게 평민회를 선사사건 비스무리한 시기에 이제 만들고 이게 이제 포플리우스법 BC 417년에 만든 포플리우스에 의해서 평민뿐만 아니라 어차피 귀족까지 다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포스회라고 해. 또 책에서는 부족해라고 번역을 하죠. 부족해.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부족해가 이제 원래는 백인대가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포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여기 이제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요? 그 트레포스에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리아의 백인의 트레이스풍 평민의 트레포스의 부족기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요 안에 트레포스 인민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생소한데, 자, 이 인민회는 언제 만들었냐면, 요 인민회나 백인대나 그 로마 왕정, 그러니까 제정식이 아니라 그 귀족보호는 이전에 왕정 때 6대 세르비우스 왕이 있어. 세르비우스 톨리우스 왕이 있거든요. 요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인민회도 혈족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선상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부족 단위로 개편이 됐어. 그래서 귀족 중심의 평민 중심으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트레포스로 했기 때문에 트레포스 인민회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로 구성이 된 거야. 그래갖고 로마 인민회는 코리아의 백인의 트레포스 평민회 나중에 트레포스의 인민회 트레포스 인민회 4개도 있고 로마가 망할 때까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4개 위에는 공통 입법권, 관리소, 사법권이 동시에 있어요. 다만 비중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트레포스 평민회와 트레포스 인민회를 동일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죠. 제가 여기 밑에다 예상 그 로마 민회에다가 그 밑에 보충적으로 다른 건 트레포스 인민회와 트레포스 부지태는 달라요. 다만 구성 기준이 뭐예요? 트레포스야. 그것밖에 없어. 트레포스에는 좀 중요한 법률 정하고 중요한 정무관 같은 걸 뽑는 기능이고 요 트레포스 인민은 좀 한 단계 낮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례라든지 이렇게 하고 좀 비중이 낮은 정무관을 뽑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것이 왜 이렇게 오해가 생겼냐면 제가 이제 40페이지에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거기 밑에다 중 14번에 달아놨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고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중점은 백인회인데, 자, 그 백인회를 좀 더 살펴보죠. 자,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6페이지 보충자료. 자, 그 코리아는 넘어가서 병사를 보죠. 병사의 배경은 중장 보병 밀집대 전술이 되면서 이제 병사를 추는데. 신분 구별이 없이 이 군비 그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재산 정도에 따라서 기사급과 5등급 군비죠. 그래서 무장기병, 중장병, 경보병 그래서 193개 백인대도 있고 또 개인별이 아니라 백인대에 단위 투표됐다. 그래갖고 요걸 이제 잠깐 몇 페이지 피시면 교재 44페이지 펴보세요. 44페이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네, 요거를. 자, 먼저 이제 기병을 보면, 기병을 기사라고 하죠. 기사. 네. 그래서 이제 기사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제일 상위 기사는 혈통귀족이야. 혈통귀족은
성이 있는 기종이라서 파트리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계급 중에 상층이 있는데, 요 상층과 혈통 기족들이 연결돼갖고 서로 간에 화형이 형성돼, 통일권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료원을 독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통 기족과 평민의 기사 계층의 상층 계층이 노비데스라고 해요. 보통 두 계급을.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중하층 기사들이 있어요. 이 중하층 기사들 뭐냐면 에키테스라고 하죠. 에키테스. 자, 그 다음에 보병이 있는데, 자, 요때 이제 핵심 병력은 뭐야? 중장보병이에요. 그래서 자연농민들, 부연 장농민들을 중장보병인데, 이 중장보병이 이제 아시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경보병인데 2등급, 3등급 있고, 무상가격층인 프로레타계들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집단별로 해갖고 이제 구성이 됐어. 근데 대개 보면 투표를 집단별로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기사계급들과 그 밑에 중장보병, 중장보병까지 해버리면, 이게 몇 개예요? 98개 집단이에요. 98표를 이미 여기에 결정을 해버리면 그 밑에 표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실제 정치를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정무관들은 주로 여기 노비레스 계층이죠? 원룡 계층.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노마는 그리스처럼 간직에 침입했다고 돈을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다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상은 지금 공화정이지만, 그래서 뭐 중장보병층을 좀 많이 육성하고 많은 사람들 뭐냐면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에 누가 다는 거죠? 원룡 계층들이 하는 거야. 원룡 계층들이. 그래서 노마 공화정의 실질적인 그 이끌었던 사람은 원룡 계층이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정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충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서, 자, 권한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 출발해서 정치적 영역을 확대되고, 코리아의 권한 이양 방법이 있고, 나중에 이제 몬테슈법을 계기로 하고 부족해 많은 권한이 약화됐죠. 그래서 법 제정, 공직자 협력, 대정책 결정, 중요한 사법 기능을 하고요. 자, 군제개혁의 특징은 중장보병을 중심한 모든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건 혈통과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 여기가 이제 핵심적이죠. 재산 소유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하고, 노마사의 핵심적 민원을 구성했다가 나중에 부족해로 넘어가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누가? 노비네스 계층들이 장악했고, 다만 이제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던 어떤 상징적 의미만 부여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노마의 민의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죠. 13번 문제. 예. 질문하는데요. 네. 상대번에 보면 네. 시민의 재산에 따라 5인분 인터뷰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네. 이 기사계층 포함은 6등급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5등급이라는 것은 그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 기준으로 5등급. 네. 보병 기준으로. 그냥 통틀의 자체는 기가까지 다 네, 포함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 5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여기 보병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해주세요, 여기. 네. 그래서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사 및 보병 5등급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해요. 네, 기사 및 보병 5등급. 네. 네. 텔레부스에는 네. 평민만 할 수 있는 회의야 아니에요? 여기 원래는 초창기 때 트레이브스 평민회 해가지고 평민만 참여했는데, 도중에 이제 BC 417년에 푸플리우스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평민뿐만 아니라 그 귀족까지도 다 포괄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폴테시스법이랑 그걸로 해서 귀족이랑 평민이랑 네, 그래서 이름이 트레이프스 평민에서 트레이프스회로 바뀌는데, 우리 이제 그 교과서에서 부족회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번역돼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요것도 트레이프스 인민회도 초창기 때는 혈족 단위의 귀족들만 참여했다가, 요것이 나중에 제2차 성사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인민회 뭐는 이제 트레이프스 기준으로 바뀌면서 평민들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평민들 위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그 기사 및 보병 5등급 이렇게 이제 좀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13번 문제. 그 13번 문제가 이제 그 시위계조원 요구에 독일의
전개된 사건의 종교적 이념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하고 이제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끔씩 이제 수능 기출에 나오긴 나와요. 이 부분이요. 독일 농민전쟁 부분이요. 그거는 이제 그 인과고제 유사 문제라고 하면 11년도에 2차 기출 문제에 뉴트 사상 있죠? 여기 뉴트 사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가 좀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요걸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 보충 페이지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자, 여기 독일 농민전의 누트의 사상을 이제 보면 자, 독일 먼저 이제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정치사를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독일의 그 신성로마 황제 카를 카리스는 누구하고 이제 교환 협정한 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당시 이탈리아 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 하고 독일의 신성로마 합스부르크가 누가 싸웠죠? 발러 왕제 프랑스와 일시랑 싸우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황하고 협정한 게 필수적이었던 거야. 그 황제가. 그리고 이제 독일 황제는 그다음에 중앙집권 강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제국들이 어때요? 반발하죠. 그러니까 연방 제국들은 그다음에 교황하고 대립관계였던 루트를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루트의 평등 사상이니까 루트를 지원해요. 그래서 교황, 황제, 농민, 루트, 독일 제국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대립 구도가 독일에 이제 형성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면 이제 루트의 사상을 이제 좀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면 루트는 이제 신앙의 근거를 성서라고 주장하죠. 성서 지상주의, 그 교회의 부정, 면제형 판매를 비판하고요. 자, 2번을 좀 눈여겨보세요. 자, 종교를 평등을 강조하는데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영적 신분이 있고 세속적 신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 교리를 좀 얘기를 하면 자, 카톨릭에서는 신이 있고 여기가 성직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반 신자들이 있어. 신자들. 근데 신자들이 신을 직접 갈 수 없죠. 누굴 통해서 가는 거야? 성직자. 그래서 성직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성직자는 성사나 대사, 그 대사에는 면제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선행을 통해서 신을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신자들은 성직자를 고쳐서 신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직자 계층은 영적 신분이 나가고, 유도는 세속적 신분이 나가고, 군주나 농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신자들 세속적 신분들은 영적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영적 신분이 신앙적으로 위고 얘네들 밑에겠죠. 근데 이걸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세속 신분들은 곧바로 신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영적 신분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인 사제주의라고 주장해요. 만인 사제주의. 예, 만인 사제주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걸 종교적 평등을 얘기했는데 농민은 뭐예요? 세속적 평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 기조, 농민은 신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루트는 고정 신분을 내세워갖고 뭘 주장하냐? 영적 신분은 평등하지만 세속적 신분은 차별돼 있다. 하나님이 다 부여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 신분의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고 열심히 자기 직분을 다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복해를 한 거죠. 근데 믿었던 그 루터가 나중에 농민을 지지 않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배신되었다 해갖고 루터교를 버리고 다시 예전적으로 뭘로 돌아가요?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내면적 관계를 주장해요. 이 말이 뭐냐? 도중에 성직자를 제외하고 또 신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신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교회가 했던 선행들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의 구원의 근거로 두 가지 되죠. 믿음하고 뭐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선행을 제하고 이제 믿음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성이나 성모 같은 미시적이라고 금식 순례 이건 다 대사를 속하거든요. 대사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성사를
성체성사와 사대성사 문제.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카톨릭과 타협한 건데, 왜냐면 뉴턴은 카톨릭 그 예전에 신부였잖아요, 성직자. 그렇지만 이제 칼뱅 때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아예 부정을 하죠. 특히 이제 성찬 성사 중에 이게 좀 약간 긴데, 예전에 이제 그 성찬성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보시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죠. 맛있게 먹죠. 예. 그래서 빵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성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걸 원문 그대로 받아들여. 하체설이라고 하는데, 그 빵이 뭐가 되는, 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포도주가 꼭 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빵과 포도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하체설이에요. 근데 공체설은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다만 대표적인 걸 뭘로 들었냐면 그 빵하고 그 포도를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칼뱅 단계 와서는 그전체다 부정을 하죠.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뭐야, 상징적인 얘기인 거지. 거기에 뭐 빵이 뭐 살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피다,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도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는 그냥 상징적 차원에서 먹는 거지, 요런 단계에서 의식에서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노예의 지론을 주장했죠. 그래갖고 이제 교보처단이 열려갖고 인간은 선악발당으로부터 철저하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의인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믿음을 믿어야 된다. 의인설이야. 의인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뿐이다. 이거는 카톨릭과 다른 거죠. 믿음 외에도 뭐가 있어요? 선행. 이 선행의 주체는 누구죠? 카톨릭이죠. 요거가 이제 갖고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 농민전쟁의 이제 배경과 계기를 각각 보시고, 사상인데, 이 사상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 여기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게 이제 사상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되게 많이 많았던 게, 사상 쓰라니까 주문항과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어느 게 딱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서양사 총론에 이제 뭐 나오냐, 극단적 복음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산주의, 요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자, 극단적 복음주의도 복음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할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주에다 이제 적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루트와 연결되니까 뭐와 관련되면 의인설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이제 그 당시 위크리프 이제 사상에 영향받았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마틴 테일러는 아시죠? 그때 존 볼이 한 유명한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기싸움할 때 누가 평민이고 누가 귀족이냐. 그래서 초창기 때 다 누구나 평등했다. 그래서 난임평등, 사회재산 부정, 공동생활, 이런 것들이 강조한 게 기독교 공산주의예요. 기독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논문책에 이제 보면 천년왕국설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설을 주장하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이걸 집어넣지 않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설은 이제 요한묵시록에 보면 있는데, 요한묵시록의 제20장에 그 기독교 종말론이 나와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뒤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 내용이요. 그때 통치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성인들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어떤 그 지상의 나라, 지복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동양의 미륵사상 아시죠? 그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천년왕국설은 그 종말론적 세계관하고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플러스 시킨 건데, 일종의 기독교적인 어떤 미륵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이 천년왕국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무처라는 사람이죠. 토마스 무처가 이제 제4파 운동을 이제 이끌었어요. 그때 이제 그 농민운동을 보면서 아 이것은 천년왕국의 진조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을 상징한 무지개를 그린 급반을 내세우고 자기가 직접 남독일 지역에서 그 2,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국대에서 이제 죽게 되지만 자 근데 이제 천년왕국설 부분은 좀 약간 근데 이게 사상적 영향을 정계는 사상 종교 이념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영향 준 것보다는 이게 뭘까 그때 원래 있었는데 촉발됐다 이걸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요것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년왕국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리파라고 해갖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성서 지상주의 루트에 그 다음에 루트가 말하는 만인 사대주의 이런 것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매빙계 12개조 내용을 좀 보면 되겠죠. 쓰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주 농로세나 농로제 교회설 폐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농로제 그 폐지, 공락감량, 그 다음에 종교세 폐지, 10여조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개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직자 성출 등 봉건자 잔재청 사리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그 농로 폐지, 공락감면, 지대인이나 성직자 성출 등등등. 그래서 아마 농민강령 12개조 내용의 뭐 주요 내용 한 3-4가지 써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일단.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여기 농민하고 이제 루터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9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요때 이제 농민전쟁이 일어나니까 독일 제국하고 독일 농민들이 싸우죠. 그러면 루터는 처음에는, 독일 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척 했어. 왜냐면 자신을 자칭 뭐라고 했어요? 농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전적으로 누굴 지원해줘요? 그 제후표를 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내 사상을 복귀했다. 너희는 가격파다. 특히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루터는 그날 독일 제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후의 지지를 받으려면, 당연히 농민들을 비난하겠죠. 그래서, 두들겨 패라!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농민들 입장할 때는 루터가 이제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독일 지역에서 농민 세력들이 이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누구로 넘어가죠? 카톨릭 넘어가죠. 그래서 루터교는 주로 이제 도시 지역, 상공호칭 많은 그 북독일 지역에서만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 루터하고 이런 관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때 이제 토마스 로츠의 제4파의 움직임들을 제가 보충자료 2번에다 정리해놨거든요. 제4파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14번 문제를 보죠. 자, 14번 문제는 뭐냐면, 그, 2월혁명이에요, 2월혁명. 그래서 예전에 이제 086 공사기출 문제 때, 그 2월혁명 결과와 영향,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리고 수능기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인고에서는 이제 그 2월혁명 부분이 잘 안 나왔는데, 올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2월혁명 이제, 내용은 가는 2월혁명의 배경과 가정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국립자원적 폐쇄와 유골 폭동 진압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자, 몇 페이지 PC하면요, 보충 페이지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2월혁명의 배경을 이제 보면, 그 전에 7월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필립이 이제 7월 왕정을 세웠는데, 선거권이 은행가나 대상자나 일부 불농에게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화주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권 확대를 요구를 하는데, 이걸 누가 부인했어요? 기존 내각이 부인을 했죠. 때마치 그 당시 또 그 농사 같은 혼잡한 대량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과 노동자가 시위운동을 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누이 필립이 쫓겨나서 이제 2월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예.
자, 그 임시정부 시기는 초창기 때인데 임시정부는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과 그 후는 알아볼 수 있어. 그 전에는 그 이월운동 누가 많이 참여했다고 했죠? 자유주의자와 함께 사회주의자. 그 사회주의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이 불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누이 불량이 이제 그 일종의 공산적 사회주의자? 약간 이제 부정부주의 정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립작업장을 이제 설치를 주장을 하게 되고 시업자 부재로 그걸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해. 많은 또 빈민들이 와갖고 들어가서 하고 하니까 도시에 있는 중상층들이 뭐냐면 불만을 갖게 된 거야. 세금을 먹는다, 좀 먹는다. 특히 이제 그 누이불량이나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 중상층들이나 농민들이 뭐예요? 불안감을 들게 된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토지를 뺏길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재헌국회를 뽑으려 선거를 했는데 누구한테 이제 폰을 모아주냐면 온건파들한테 폰을 모아주는 공화파들. 사회주의는 아주